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 더 뉴스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포장입니다.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 아름답지만 요란한 포장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대개 요란한 포장은 상술의 산물일 뿐 선물하는 이의 진심과는 무관합니다. 말에도 포장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장 선호하는 포장지는 민심입니다. 설이 끝나자마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무작정 믿는 일종의 미신을 민심으로 포장했습니다. 여당은 김경수 판결에 국민이 분노했다고 하고 야당은 국민이 못 살겠다며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냐고 묻는다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 대사 형식을 빌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민심인가 미신인가?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평양 실무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정한 적 없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의 비핵화 과정을 공식화하려는 미국, 평화체제 전환과 제재 완화 등을 이끌어내려는 북한. 양측은 이번 평양 협상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양 협상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물론이고 일정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대립각을 바짝 세운 상태로 설을 맞았던 여야가 얼굴을 맞댔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야당은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사퇴와 김태우 특검 등을 요구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재벌그룹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규제책을 만들었지만 예외 규정에 상품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했다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증여세 1,000억 원 정도를 결과적으로 탕감해주게 됐다는 사실이 YT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제의 단어 추가는 전경련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달 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민주사 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 당일인 9일 오전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 화력에서 노제가 열리고 낮 12시에 광화문에서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유족 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오다 지난 5일 당정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한반도의 대기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남동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공기는 강한 바람 덕분에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3주 만에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서 이틀째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인정한 적이 없는 고농축 우라늄 비핵화 과정을 합의문에 담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의 막판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날아간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미 하루를 넘긴 협상은 최종 합의문 조율을 위한 끝장談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방에서 원정팀을 맞이한 건 북한 외교당국이 전략통으로 키워온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지난해 6.12 싱가포르 1차 회담을 계기로 등판했던 성김 최선희 라인에서 북미 모두 선수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북미 양측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대목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3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시설 3곳에 대한 불능화가 이미 진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미국 협상팀의 임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동결과 불능화,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을 이번 합의문에 담을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미 플루토늄 시설 3개를 불능화까지 갔었거든요. 그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야 되니까 우라늄이 포함되는 사항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북측 협상팀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평양 연락사무소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합의체 설치 등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반입 중단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비핵화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보상 조치도 거듭 확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발표한 이튿날.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진로 변화와 경제 발전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며 비핵화 의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믿는다면서 미 조야의 회의론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상응 조치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북한 주민에게도 미국민의 안전에도 최상의 이익이 된다며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실무 접촉을 위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서는 2차 정상회담의 기초공사를 위한 팀이 평양에 파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실행 조치를 끌어내려 압박 카드와 당근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두 번째 국가로 베트남이 낙점됐습니다. 여러 후보 도시 가운데 다낭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지만 예상과 달리 개최 도시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낭 현지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김지선 기자. 네, 베트남 다낭입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유력한 회담 후보지로 꼽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입니다. 이 호텔 뒤로는 험준한 산이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어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은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투숙객들도 제 왼쪽 뒤로 보이는 이 문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장으로도 활용됐던 곳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 묵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별도의 이동이 없어 경호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이라고 하면서 왜 도시는 발표하지 않은 걸까요? 네, 북미 간 이견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이곳 다낭을 선호하지만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 국빈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에서 정상 간 자연스레 만남을 갖고 또 북한, 베트남 정상 외교를 통한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싶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낭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다시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호 문제가 거론됩니다. 세계적인 경찰력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곳 다낭은 상대적으로 경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마지막까지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만 중요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 회동이 4시로 예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 만나 1시간 정도 회동했지만 3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포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미세먼지 대책, 택시 카풀 대책 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닌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관련 특검 도입과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하기가 아니라 민생과 국회 구하기라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의혹에 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안 차원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조혜주 선관위원회 해임 촉구 결의안을 양당이 받아들여서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가 6박 7일 일정으로 함께 방미에 나서면서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하더라도 방미 일정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일단 악재에 시달린 만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으론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서 야당도 평화의 길을 여는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회담 일정이 겹치는 게 효과를 감쇄하려는 수책이라는 홍준표 전 대표 발언에 대해 당내 지지도를 의식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논의하기 어렵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 속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여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핵폐기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합의하고 경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당내에서 같은 날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내일 연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미룰 수 있는지 장소와 일정 등 실무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오후 회의에서 당권 후보들의 의견까지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보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스크로 계좌 개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에스크로 계좌란 무엇일까요? 자, 에스크로, 사전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대금 등을 제3자에게 예탁하기로 하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뜻합니다. 실제 상거래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제3자의 계좌에 보관했다가 거래 조건 이행이 확인되면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인 약속 이행,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얇게 잘라서 먹는 건조 소시지 살라미에 빗대서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단계별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살라미 전술이고 미국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비핵화 조치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건 역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됩니다. 국가 간의 거래에서는 제3국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개설될 제3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가 거론됩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넣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왔고 그로 인해 실익을 얻게 되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크로 계좌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계좌,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대북 제재법이랑 유엔 결의가 다시 다 통과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현금 보상은 지금 제재에 가장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들으신 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미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전히 역사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발도 엄청날 겁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 핵을 바라보는 것이 북한 핵을 보상하려고 한다. 북한 핵을 지금 돈으로 보상한다라는 게 가장 큰 비판이었고요. 특히 인권 문제 해결이 안 된 북한 정부에 현금을 넘긴다라는 거는 아주 미의회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죠. 그리고 미의회에서 미국 국내법에도 이게 다 저촉되거든요. 미국 내에서의 반대뿐만 아니라 현금을 지원할 나라들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기에 단계별 검증과 약속 불이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정산 방식도 복잡합니다. 북미 간 평양 실무 협상에서 이 방식이 논의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에서 정비 점검 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치러집니다. 장례는 민주사회장,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습니다. 모레 발인 당일에는 낮 12시 광화문에서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고인이 숨진 지 2달 만입니다. 어떻게 장례가 진행됩니까? 네, 일단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지난 5일 정부 여당이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사고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태안화력발전소와 서울 광화문광장 등의 분향소를 마련했지만 예를 다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장례를 치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두 동료가 장례의 호상을 담당하고 시민 누구든 장례 기간 조문할 수 있습니다. 장례 첫날인 오늘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빈소를 방문합니다. 또 정의당 당 지도부도 빈소에 방문해 조문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장례식장에서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발인은 모레 새벽 4시쯤입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와 서울 남대문 흥국생명 빌딩 앞 등에서 노제를 열고 정오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결식을 갖습니다. 장지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마련됐습니다. 마석 모란공원은 전태일 열사 등 노동 사회운동에 일생을 바친 열사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자, 이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외주업체에 일을 맡기고 업체가 돈을 아끼려다 근로자의 위험이 또다시 증가하는 최저입찰제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지만 고인은 인력 문제 탓에 혼자 일해야 했습니다. 또 겨우 3일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당정은 위험이 따르는 연료나 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전환 방식과 처우 등은 아직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산정과 근로조건 등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용 부담을 토로합니다. 또 일부에서 언급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 위험 업무를 하청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또 하청업체 계약직과 공기업 정규직 채용 전형 과정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조적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경찰이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조 전 코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천 선수촌과 한국 최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고 복원한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엉터리로 만들어서 오히려 재벌의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갑자기 관련 규정이 뒤바뀌는 과정에는 전경련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룹의 비상장사를 싼 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가 내의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입법 예고안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내부 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회사가 아닌 유통물류회사.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습니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품이란 단어는 어떻게 추가됐을까?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게 그것이고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고치다 보면요. 이거 상품 만들었네, 그러면 제품도 넣어야지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상품, 제품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정도 범위였는데 이런 정도 범위까지 확대했다.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당시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기획재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기재부를 찾아가 상품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이런 요구는 얼마 안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도 정작 담당 부처의 허술한 규제 설계 탓으로 재벌가 편법 증여에 되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경제 관료들의 황당한 행정은 기획재정부뿐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율을 발표하면서 아무 근거 규정도 없이 해외 매출액은 빼고 공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벌 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엉망으로 작성되고 있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냥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만들면서 해외 특수법인과의 거래액을 빼준 이유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증여세를 내는 주체는 법인, 즉 회사가 아닌 최대 주주인 총수 일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 수출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 계열사와의 매출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를 통해서 물류에 대한 매출을 어디에 잡느냐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수출과 또는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모른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요. 알고도 이런다면 이것은 공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1년에 한 번 대기업 그룹의 내부 거래 비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재벌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2017년 현대글로비스의 내부 거래 비율은 3분의 2에 달했는데도 공정위는 해외 매출액을 다 빼주고 20% 남짓으로 축소해 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외 특수법인과의 거래가 많아 내부 거래 비율이 왜곡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확인한 결과 내부 거래 비율을 공시하면서 해외 매출을 빼주라는 명시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팀이 날 때마다 재벌의 내부 거래에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작 재벌 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잘못된 공시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취업 한파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을 되살리는 정책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학원과 공무원학원, 고시촌 등이 몰려있는 서울 노량진 일대. 특히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건 극심한 취업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래서 다른 분야, 특히 이런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야들로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난해 취업자는 2017년보다 10만 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9년 만에 최소 증가폭이었습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특히 체감 실업률인 청년 확장 실업률은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고용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체감 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니 해도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는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고용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늘어야 기업들이나 혹은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줄 여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이 증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위축 추세인 민간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습니다. 그 도화선이 됐던 건 20여일 전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었습니다. 100년 전 도쿄, 그 역사의 현장을 황보연 특파원이 따라가 봤습니다. 1919년 2월 8일 큰 눈이 내린 그날 일본의 심장부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팔룡, 백관수 등 당시 유학생 600여 명이 조선 YMCA 회관에서 거사를 벌인 겁니다. 근데 조선 군내에서는 뭐 볼 수 없는 거, 국제 정세 그런 거 덕혀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운동이 시작됐던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세운 조선 YMCA 회관은
평소 유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데다 종교단체여서 감시도 느슨해 큰일을 도모하기에 적격이었습니다. 이 일대가 100년 전 28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조선 YMCA 회관 건물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불타 이곳에서 6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고 지금은 1층에 세탁소가 있는 4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병합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 평화를 깨뜨린다는 점을 강조한 28 독립선언문. 독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할 것이라는 강경한 투쟁 의지도 담겼습니다. 이 선언문은 일본 국회는 물론 외국 대사관과 신문사로도 배달됐지만 주동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8 독립선언 직후인 12일과 24일에 각각 1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일왕 거처 바로 인근인 히비야 공원으로 뛰쳐나가 만세운동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같은 열망을 품은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3.1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식민지 민중이 식민지 종주국 그 수도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는 것은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서슬퍼런 도쿄 한복판에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28 독립선언.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역사 현장에 아직 제대로 된 편말 하나 세우지 못하고 학술적인 연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이 시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연휴 내내 이례적인 겨울 황사에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북극 한파가 찾아오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도심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월요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린 겁니다. 때 아닌 겨울 황사가 찾아온 곳이 원인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4일부터 급증한 미세먼지는 5일부터 나쁨 기준인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황사는 대부분 미세먼지로 구성돼 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따뜻한 날씨에 국내 오염물질이 축축되며 나쁨 기준을 오르내렸습니다. 농도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황사와 국내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찬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의 공습을 차단할 전망입니다. YTN 김윤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이 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표됐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두 나라가 뭘 주고받을지 막판 실무 협상의 수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남북 미중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도 흘러나옵니다. 이번 주 더 훈수 정치에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오늘은 여의도 분장이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의 분장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트럼프 연설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동적인 정치 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네. 사실 이번에 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획기적 제안을 기대했는데 평상시 수준을 넘지 않고 딱 날짜만 명시하고 무미원조하게 장소도 명시하지 않는 거 보면은 조금 파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럼 지금 평양에서 실무 협상 벌어지는데 뭔가 좀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삿바 싸움이 세게 붙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을 폐기하겠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등 네. 이러한 것을 영변 핵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하겠다. 예. 이건 이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대로 흘려냈단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 제재 해제를 할 것인지 완화겠죠. 네. 또 뭐 종전선언 예, 지금 평화 에드발만 협정. 띄어놨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결국 예. 정치 쇼와 정적에 대한 비난과 국내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됐지 예.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수박 거달기였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27일, 28일 이게 구체적인 날짜는 이제 공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켜져야죠. 네. 그렇지만 만약 비건이 지금 현재도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더 진전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국회 연설 후에 김정은을 믿는다. 예. 라고까지 하는 거 보면은 좀 기대는 되는데 어쩐지 막연한 불안감이신 건가요? 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좀 진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언론에서도 평가절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은 저는 굉장히 높은 합의가 된 거고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만 지면은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 하기 전에 지금 웬만한 장애들은 사전에 다 걷어내고 만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비건이 진짜 비장한 각오로 들어간 거죠. 예. 근데 비건이 왜 평양까지 갔을까요?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그 비건이 최선희 부상하고 만날 때 결코 못 만났지 않습니까? 최선희가 계속 피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카운터파트를 항상 급을 맞추는 거죠. 급을 맞추는데 더 자기들이 격하를 해서 만나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적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선희는 아니고 차관보급 비건이기 때문에 김혁철 전 대사로 맞췄다. 그리고 그 북한은 이 외교술이 대단합니다. 평양으로 와라. 그래서 자기들 인민들한테 은근히 과시도 좀 하고요. 과시 이렇게 찾아왔지 않냐 하는데 사실 비건이 가서 협상하는 데는 그 북한 제 경험에 의하면 북한 협상 대표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알로케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단 1mm도 벗어나면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제 경험은 하루씩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평양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평양을 간 것은 북한도 만족하고 불러들였다. 그리고 미국도 스피디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 잘했다.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 비건의 파트너인 김혁철 전 대사가 만약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평양에서 수시로 보고하고 답을 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협상이 빨리 진척된다. 그렇죠. 저 경험에 의하면은 조금만 틀어져도 결정 못하고 상부 지시 받는데 외국에서 하니까 하루씩 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비건 대표가 뭐 이게 협상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프로토콜 의전상 격상 좀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면 만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차관보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 정도는 만나서 만찬이나
또는 오찬 같은 걸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만나준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한 진전이죠. 예.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지만은 실무 협상보다는 탑다운 네. 정상들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제가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답답합니다. 뭐 정보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예. 그 미국하고는 직통 통신 라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야 긴밀하게 조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 잘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어쩐지 불안한 감도 있다 이거죠. 그 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틀려야죠. 예. 지금 뭐 북측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예.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 이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서 예. 북한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종전협정, 예. 더 나아가서는 북미 연락사무소 정도까지 간다면은 네. 대성공이죠.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예. 대선 가도에 있기 때문에 어제 연설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미국 전쟁 나서 수백만이 죽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감한 예. 그런 양보도 가능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락사무소 개설은 이제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돼 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점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대사관 설치 이전에. 예. 네. 최소한 연락사무소가 평양과 워싱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예. 전쟁이 없다는 것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인 면이 중요할 텐데요. 예. 그 일부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대북 특별 경제 패키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뭐 에스크로 계좌라는 어려운 얘기까지 등장합니다. 글쎄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탁인데요. 네. 북한의 에너지 지원 등을 위해서 어마운트, 액수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를 보상할 것인가 총액이 결정이 그렇죠. 돼야 되고. 총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총액을 지금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결정되면 에스크로 계좌라는 제3의 계좌에다 공탁을 해놓고 그렇죠. 북한이 이행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꺼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총액을 규정하기 힘들다. 그중 총액 정하기도 힘들지만은 예. 그러한 금액은 세계 어느 나라의 은행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 세컨다리 보이콧. 만약에 미국의 어떤 기업이 북한하고 경제 거래를 했을 때는 그 거래하는 은행을 미국 거래은행과 못하게 하겠다. 예. 이게 세컨다리 보이콧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설사 총액이 결정돼서 금액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북미 간에 상당한 신뢰가 없으면은 예. 성립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사실 신뢰가 좀 담보가 안 될 때 그 보증책으로서 공탁 제도를 빌리는 건데 근데 역설적으로 신뢰가 아주 높아야만 그 방법도 통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신뢰가 높아야만이 이쪽에서 되면은 그 돈을 북한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에스크로한 그 돈을 그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불하지 못하겠다 예. 했을 때는 북한은 하늘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처럼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네. 신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신뢰 관계가 갔는가? 그래서 저는 에스크로우 방법은 그냥 띄워본 방법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오히려 더 마뜩치 않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북한은 북측에서는 또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지원하라. 그런데 그게 좀 어렵죠. 에스크로 계좌 방식으로는 좀 북한 입장에서는 좀 못 미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미국 언론에서 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미중 정상이 2월 말에 만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보면은요, 좀 다 같이 만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최소한도 또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은 종전선언까지 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종전선언까지 가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다낭이면 다낭, 가야 되는 거죠. 하와이면 하와이 날아가실 겁니다. 절대 물론 휴전협정의 당사국은 미, 중, 북입니다. 우리는 당시 유엔 사령부에서 했기 때문에 당사국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현재 종전협정을 한다고 하면은 남북이 당사국 아니에요. 가야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한다면은 한국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진전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그 자리에 가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청와대 저희 이제 보도국에서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완전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27, 28일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20 말에 만난다 하면은 2월 달이 뭐 29일, 30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가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종전선언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 해소다 하는 것을 빙자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다. 저는 그렇게 봐서 거기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고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심스럽지만 준비는 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가신다고 했다가 북미 간의 합의가 잘 안 됐을 때 또 우리 보수들은요 본래 미국과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비핵화 회담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뭐 회담 자체의 반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날짜가 겹친다고 한국당에서 음모론 일각에서 음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제 보고요. 야, 휴일 잘 보내면서 최고의 개그를 하는구나. 그래 음모를 할 게 없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데 거기다 음모론을 끼워내는 것은 천재적 색깔론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서울 답방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을 해왔는데 그것도 또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27, 28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27, 28일 날 하면은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미국의 태도를 주시할 겁니다. 가시적인 태도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뜸을 들여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샤인 잡지에 보면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북한은 본래 좀 의심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좀 유심히 보면서 답방은 합니다. 분명히.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결과가 좋으면 3월 이내에 답방하는 게 북한으로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미국의 태도를 좀 주시할 거다. 그리고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또 시진핑 주석도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
네. 푸틴 대통령도 만나지는 않지만은 네. 상당한 그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적 절차를 지내면서 미국의 변화 태도를 주시하기 네. 때문에 저는 3월은 어렵고 최소한 4, 5월 이럴 때 올 것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피스메이커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속한 네. 답방을 통해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4, 5월 네, 답방은 하겠지만 예. 아주 빨리는 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정세현 장관이 저보다 전문가니까 예. 그분 말씀대로 3월 달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더 좋죠. 빨리 오는 게 좋긴 좋다. 아, 당연하죠. 예. 제가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은 3월 달에 하겠다. 예. 하루 이틀을 못 맞춰 가지고 제가 못 맞춘 거예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뭐 2말 3초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판이 빨리 나는 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당은 내일 전당대회 이 날짜가 겹친다고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내일. 네. 연기할까요, 안 할까요? 연기합니다. 아무리 음모론을 예. 참 연휴 최대의 개그를 했지만은 박관영 전 국회의장님이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데 예. 이분은 대북 전문가이고 보수이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래 뭐 홍준표, 오세훈 두 후보가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박관영 의장은 세계적인 일종의 축제이고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거 연기해야 된다. 예, 그렇게 뭐 후보 간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그렇죠. 거라고요. 그래 나와야 되죠. 네. 황교안 총리처럼 지금 친박 꽃놀이 피한다고 이거 그대로 하자 했다가는 언론도 뭐 또 아무것도 관심 예. 없으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part of a bold new diplomacy, we continue our historic pus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ur hostages have come home. Nuclear testing has stopped, and there has not been a missile launch in more than 15 months.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수구 냉전의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시기에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야당도 정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시기에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나올 수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폐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당대회 날짜하고 공교롭게 겹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북풍으로 재미본 정부 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뉴스브리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도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고 김용균 씨의 장례와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지연되고 있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과 관련해 유엔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문제는 없다며 북측과 협의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기술 실무적 준비 문제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타미플루를 설 연휴 직전에 전달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하고 준비했지만 북측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는 않다며 일단 북측의 구체적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중에 순직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면서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건강보험 소득 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5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57만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12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30년 수명을 다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예정보다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10년가량 남은 발전소에 대해 수명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령 456, 태안 3, 4호기 등이 검토 대상인데 지난해 성능 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 개선 사업이라고 하지만 주설비 성능 개선 예산이 60%가량을 차지해 사실상 수명 연장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석탄발전소를 10년 이상 수명 연장하게 되면은 미세먼지 누적 총량은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전체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충청남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능 개선을 빌미로 해서 수명 연장을 한다는 것은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 국민의 요구, 충남도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또 원자력 발전 다음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해 하루아침에 비중을 축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면서 또 한편으로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발전소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40여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55살 김용정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직장에서 퇴근한 뒤 40여일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키 165cm의 왜소한 체격으로 실종 당시 짧은 머리에 자주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숙소를 중심으로 지난 2일부터 연 인원 100여 명의 경찰과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김 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실종 기간이 40여일을 넘는 등 길어져서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사와 수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충남 천안시 안서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72살 홍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홍 씨의 아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천안 동남소방서는 현장 감식 결과 집안 거실과 안방 등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2리터짜리 페트병 7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신도림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방과 집기류 일부가 타면서 1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6살 최모 씨가 화상을 입었고 7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 씨는 잠에서 깨어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스스로 작동해 불은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책상에 촛불을 켜두고 잤다는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우려됐던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이후 엿새째 발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엿새째 잠잠합니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확산 우려가 컸는데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 발병 소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막판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대 14일에 달하는 잠복기, 예방접종 후 4, 5일 뒤에야 형성되는 구제역 백신 항체 기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7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 73곳을 소독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의 소독 전담관도 보내 진입로와 계류장, 차량에 대한 소독 상황을 감독합니다. 전국 우제류 농장도 모두 소독하고 소, 돼지의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함에 따라 줄어든 비축 물량은 오는 15일까지 260만 두분 수입한 뒤 이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축산 관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복귀할 경우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며 가축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혈액 제제가 대량 유통돼 환자들에게 투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상하이 신싱의학이 만든 정맥주사용 면역 글로불린이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시키고 이미 해당 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전국 의료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을 원료로 만드는 면역 글로불린은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혈액 제제입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상하이 신싱의학의 조사팀을 급파해 생산을 중단시킨 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이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되면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연장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에너지정책연구센터의 마이클 그린스톤 소장은 중국이 대기 오염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한다면 수명 연장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린스톤 소장은 실제로 대기 오염이 심한 텐진 직할시의 경우 5년간의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시민 1,300만 명의 평균 수명이 1.2년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1세제곱미터당 39마이크로그램으로 WHO 기준인 10마이크로그램은 물론 중국 정부의 기준인 35마이크로그램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기질과 수질이 향후 20년간 중국인들의 건강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1880년에 지구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4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 국립해양대기국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기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가 2016년과 2015년, 2017년에 이어 역대 4위로 평균 기온이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한 해의 평균 기온 순위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기후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균 기온이 높았던 역대 20위까지가 지난 22년 사이에 집중되고 1위에서 5위가 지난 5년에 몰려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 없이도 원하는 조직만 골라서 정교하게 없앨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다양한 종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수술대에 오른 환자. 외과적인 수술 대신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치료합니다.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종양 조직을 태워 없애는 겁니다. 일반 수술보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자궁근종이나 수전증 치료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기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온도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열 확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치료 영역을 정확하게 저희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열 대신 기포를 이용한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초음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강도 초음파로 초점 부위를 순식간에 끓게 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증기의 기포로 조직을 제거하는 겁니다. 기포가 움직이면서 마치 칼로 도려내듯 조직을 파괴해 원하는 부위만 정교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원하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 초음파의 온도와 압력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양 기포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연조직을 충분하게 파괴시킬 수 있도록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결합 조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강성보다는 낮은 그러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원하는 타입의 세포를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연구팀은 이 모델을 이용하면 수술 전에 초음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종양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달 1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이 10만 원, 소속 근로자가 2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40만 원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휴가비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인데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여행 상품 등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 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성현 선수가 필리핀 기업인 솔레어 리조트와 메인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현의 매니지먼트사는 여자 골프 사상 최고 조건이라고 밝혔는데 1년에 약 2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위력 개선 예산의 94%인 13조 5천억 원을 집행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방사청이 집행할 예산은 약 16조 원으로 집행률 목표는 95%로 설정했습니다. 방사청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8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오후 4시쯤 터키 이스탄불 카르탈 지역에 있는 8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6명이 구출됐지만 이 건물 거주자가 43명인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 건물 상단 3개 층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핵실험을 한 1964년부터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맞설 수 있는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핵전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자오퉁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잠수함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탈환했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6일 반 IS 국제연대 장관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슬람교 왕국 칼리프의 100%를 차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너무 빨리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잔재들이지만 잔재들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겨냥해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보위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금융 이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광범위한 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정보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적절한 감시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범위와 규모, 러시아와 트럼프 참모들 사이의 관계 혹은 조율 범위, 트럼프 대통령 또는 가족이나 참모의 관련 여부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이동식 굴착선을 투입해 새로운 가스전 시굴 활동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해 9월 동중국해의 중일 중간선 부근에서 있던 것으로 확인된 중국의 이동식 굴착선이 지난달부터 장소를 옮겨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동식 굴착선이 새로운 시굴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원 매장 상황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동중국해 중간선 중국 측 해역에 16기의 가스전 굴착시설을 설치한 중국이 새로운 굴착시설을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동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가스전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실무 협상은 2010년에 중단됐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